직장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동료나 유치하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지혜를 통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간관계 팁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직장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감정적 반응 대신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똑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똑같은 톤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만 남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통제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그 직원을 질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직원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정주영 회장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정주영 회장이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그 직원은 변명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과 차분한 질문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면 상황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 냉정함을 유지하면 오히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즉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3초간 깊게 숨을 고르면서 침묵하세요. 이 짧은 시간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침묵의 힘을 활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면 그 표면적인 말과 행동에만 집중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더군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성숙한 행동 뒤에는 항상 숨어있는 진짜 욕구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을 다루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항상 표면 너머에 있는 진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려운 사람들과도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 임원이 계속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고집을 부리거나 회의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그 임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그 임원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대였던 셈이죠. 정주영 회장이 이 진짜 의도를 파악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약속하고 그 임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반대자가 협력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주영 회장이 그 임원의 표면적인 반대 행동에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갈등만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계속 관심을 보이면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나 부적절한 요구를 계속 참아주는 것 말이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상대방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본인 일을 떠넘기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당한다는 느낌만 커지죠.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호함이 오히려 상호 존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원칙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실제 경험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그룹이 성장하던 시기에 한 협력업체에서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단축해달라고 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협력업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오히려 더 협력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자 그들도 그 원칙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 설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때 감정적으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톤이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걱정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 결국 상대방도 그 원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계선 설정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서로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관계보다는 분명한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기억하세요.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실천한다면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감정적인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말입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본래 해결하려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만 남게 되더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는 이기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마음만 커지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강력한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객관적 사실이 감정을 차분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격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진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현대그룹의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느라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너무 위험한 도전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둘 다 감정적인 표현들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오래 논의해도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반대했던 임원은 자신의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찬성했던 임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의 힘입니다.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주장에는 반발할 수 있지만 명확한 사실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막연한 주장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항상 그래요 라고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비난을 구체적인 사실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사실은 영구적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단순히 그 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상대방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성숙하지 못한 면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모두 포기한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될 수밖에 없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피드백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 놀라운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에 한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업무 처리가 늦고 부정확했으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다른 관리자들은 모두 그를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아예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직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비판하거나 질책하는 대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직원에게 멘토를 배정해주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다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6개월 후 그 직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고 위기에 있던 직원이 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주영 회장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때 당신은 왜 그러세요? 라고 비판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즉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피드백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성장시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채로 지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죠. 그 사람의 행동이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행동에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실제로는 그들이 저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분과 하루 일과가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감정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강력한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자신의 내적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겪었던 실제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경영 방식을 문제 삼았고 경쟁사들은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이 나를 정의한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비판을 받았던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냉정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내적 평정심을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대로 반응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타이밍을 잘 선택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화는커녕 더 큰 갈등만 생겼고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이나 연봉 협상을 시도하거나 배우자가 피곤해하는 저녁에 중요한 가족 문제를 꺼내는 경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을 다루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 대화의 90%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중요한 사업 제안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그날 아침 그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가라면 예정된 약속이니까 그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회장은 처음부터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주영 회장이 그날 원래 계획대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대방은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심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컨디션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의 시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함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대화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라고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른 시간을 제안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중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더 차분해집니다. 이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대화 시점을 정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급한 마음에 잘못된 타이밍에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진다면 더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더군요. 단점은 쉽게 보이는데 장점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계속 쌓여갔죠.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소극적이 되거나 반대로 더 문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경험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놓치지 않고 격려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리더십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에 새로 입사한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업무 처리가 서툴고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관리자들은 모두 그를 문제 직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사무용품 정리 방식을 개선하는 아주 사소한 제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정주영 회장은 그 직원의 제안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김 대리가 제안한 사무용품 정리 방안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력과 개선 의지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직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직원의 업무 태도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했고 실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성공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작은 제안을 놓치지 않고 격려해 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작은 인정이라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과 대화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잘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보고서에 이 부분 분석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무엇이 좋았는지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비판은 쉽지만 격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상대방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을 놓치지 않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문제 행동과 사람 자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었죠. 한 번 실수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분류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동료가 중요한 회의에 늦거나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죠.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문제로 보면 그 사람을 바꾸거나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문제적인 사람을 피할 수도 없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면 객관적 해결책이 보인다는 중요한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계약서의 핵심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협상이 결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관리자들은 모두 그 직원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 직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구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원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놓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가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직원은 이후 계약서 검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는 접근법의 힘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문제 행동에 집중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행동이 문제가 될 때, 당신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이런 행동이 문제입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지적할 때도 당신은 항상 그래요가 아니라 이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행동과 인격을 분리해서 접근한다면 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 사람과 만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갈등이 반복되는데 매번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지 후회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동료는 회의 때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저는 매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거의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패턴 파악과 사전 대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각자의 성향과 반응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 중에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제안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반응에 매번 당황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파악한 후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할 때마다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장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까지 고려해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라면 몇 달이 걸릴 협상을 몇 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 대비의 힘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매번 새롭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전략을 차분하게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들을 자극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항상 변명부터 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같은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나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어떤 어려운 사람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도움을 요청할 때와 혼자 해결할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다가 문제를 키우고 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적절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점 지쳐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반대로 너무 쉽게 포기할 때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임시방편만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딜레마를 겪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동료와의 갈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가족 간의 문제를 외부 도움 없이 해결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문제의 성격과 중요도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그룹에서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도 빈번했습니다.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상담하고 지도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먼저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해결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서장에게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행동이 전체 조직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정주영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때는 개인의 성장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사와 함께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문제의 영향 범위와 중요도를 먼저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직접 해결할 기회를 주고 조직적 차원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 불편함 차원인지 아니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도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른다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상대방의 강점을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자주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약점에만 집중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 이걸 못하지? 저 부분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만 지적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소통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지적당하면 움츠러들거나 반발하게 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결국 본래 목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감정적 대립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점을 통한 접근이 더 효과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에 매우 까다롭고 비협조적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항상 반대 의견만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관리자들은 모두 그를 문제 직원으로 여겼고 어떻게든 그의 부정적 태도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이 세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그 직원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당신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자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분석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제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핵심 인재로 변화한 것입니다. 같은 능력이지만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이것이 바로 강점 중심 접근법의 힘입니다. 약점을 고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즉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 이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하는 것을 이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 활용한다면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관대하게 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사람들과 대할 때 이런 일관성 부족이 더 두드러졌죠. 그 결과 상대방이 저를 예측하기 어려워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의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긴장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죠.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일관성에 집착해서 융통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하려고 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운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일관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천한 일관성은 방법의 일관성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반응이 신뢰와 안정감을 만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을 대할 때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실수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엄중하게 대한다. 둘째,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되 게으른 사람에게는 단호하다.
셋째, 개인적 감정과 업무는 철저히 분리한다. 이런 원칙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 본인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바쁘든 여유롭든 항상 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외부의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는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실수를 한 직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정주영 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극도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성급하게 처리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하게 그 직원을 만나 자신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만의 대응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상황에 관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자신의 원칙을 떠올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일관성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관계를 포기해버리거나 반대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참자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계속 견뎌내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단기적 사고의 문제는 진짜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포기하면 그런 기회를 연경 잃어버리게 되죠. 반대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장기적 관점이란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균형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시간이 주는 변화의 힘을 믿고 인내하면서도 동시에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그룹이 성장하던 시기에 매우 까다로운 해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는 한국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모든 조건에서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작은 문제에도 크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까다로운 이유가 과거 한국 기업들과의 나쁜 경험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그 파트너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켰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신뢰 구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 후 그 파트너는 현대그룹의 가장 든든한 협력업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견제했던 CEO가 이제는 정주영 회장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이 포기했던 기회를 현대그룹이 독점하게 된 셈이었죠. 이것이 바로 장기적 관점의 힘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편해 보이는 관계라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관계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목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관계도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째이자 마지막 정주영 회장의 지혜는 나 자신도 계속 성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상대방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상대방의 부족함만 보려고 했죠. 정작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시각의 문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 자체가 오만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 더욱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먼저 성숙해질 때 상대방도 변화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을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이미 큰 성공을 이룬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의 잘못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부터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팀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회의가 길어지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리더라면 누구 책임인지 찾아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혼자 조용히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더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내가 각자의 의견을 더 세심하게 들어봤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팀원들도 서로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던 분위기가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상대방도 그 진정성을 느끼고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화라고 요구하면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오늘 나는 어떻게 더 성숙해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성숙한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을 때 먼저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세가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의 16가지 지혜를 통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침묵의 힘부터 시작해서 진짜 의도 파악하기, 경계선 설정하기, 사실로 대화하기, 성장 기회 주기, 감정 관리하기, 타이밍 선택하기, 작은 성공 인정하기, 행동과 인격 분리하기, 사전 대비하기, 상황별 대응하기, 강점 활용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장기적 관점 갖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장까지 말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결국 더 좋은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